안녕하세요. 김기사의 전기 내비게이션의 김명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전력과 전력량에 대한 차이를 배웠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은 순시값의 개념이고 전력량은 여기에 시간의 개념을 더한 거라고 했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해 볼 주제는 바로 도체와 절연체입니다.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지를 못하게 하는 절연체, 이 둘의 차이점과 서로의 특성,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절연 계급과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강 전류가 흐르는 도체와 절연체는 무엇이고 왜 중요하나요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그 전기가 흐르는 길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에 전류가 흐른다면은 우리가 지금같이 이렇게 전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위험한 존재로만 인식을 하게 되죠. 당연히 아시다시피 전류가 흐르는 공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전선이 있는데, 이 전선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은 전류가 흐르는 공간이 있고 전선에서도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선에 있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공간으로 전류가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단 전선뿐만이 아니라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런 공간에 대해서도 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하나둘씩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도체와 절연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도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제 컨덕터라고 하고요. 전기가 통하기 쉬운 물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금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전선 속에 있는 구리뿐만이 아니라 이 철로 된 그냥 철도 그렇고, 그리고 하다못해 금과 은에서도 전기가 흐르고요. 또 이제 전기를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알루미늄 전선도 있어서 알루미늄에서도 전기가 통합니다. 이렇게 모든 금속에서는 전기가 통하고, 이렇게 전기가 흐르기 쉬운 물질을 그 도체라고 합니다. 이 컨덕터라는 개념도 이때 제대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절연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체 반대말을 예전에는 부도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즉 전기가 흐르지 못하니까 부도체다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썼지만 최근에 와서는 이제 그러기보다는 절연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절연이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뭐 남녀간에 서로 이제 뭐 아예 연을 끊는 걸 갖고 절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와 비슷하게 이제 전기가 잘 흐르지 못하는, 거의 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을 이제 보통 절연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 책상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절연체가 될 수 있고요. 뭐 종이, 유리, 고무, 그러니까 금속 소재가 아니라면 대다수가 거의 절연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초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선을 이제 보통 이제 절연전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은 전선도 무조건 절연전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나전선이라고 해서 아예 절연체가 없는 전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절연전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절연전선을 이렇게 딱 잘라 가지고 이 단면을 보면은 가운데 이제 구리라고 하는 그 심선이라거든요. 이 구리 부분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리고 이제 그 겉에 이렇게 피복, 이게 이제 비닐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이 절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구리 심선을 통해서 전류는 흘려보내는데, 그렇다 해서 전류가 흐르는 그 전선에 사람이 닿거나 혹은 어디 이렇게 됐을 때 전류가 이게 사람에 닿으면 감전이 되잖아요. 감전이 아니더라도 어디 뭐 금속판 같은 데 대면은 그쪽으로 전기가 새갖고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나, 그래서 전류가 새서 나가지 못하도록 절연체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구리 쪽은 도체, 그리고 그 전선 자체의 구리 심선을 보호하는 피복은 절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절연체가 없는 전선을 나전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베어 컨덕터라 써있는데, 이 베어라는 게 이제 헐벗은 것, 뭐 그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리 심선이 그대로 헐벗은 채로 있는, 피복이 따로 이렇게 감싸지 않은 형태, 이런 걸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위험하기만 한 나전선을 어디서 쓰길래 굳이 만들까요? 뭐 말 그대로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피복 입히는 거 돈 아까워서 그냥 그걸 빼고 나전선을 제작하는 건가요? 하는데, 비닐이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열에 약하잖아요. 근데 전류는 흘려 보내야 되는데
비닐 자체가 녹아버리면 전기 화재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아예 비닐을 없애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로, 그러니까 화로 같은 거 있거든요. 이런 데에서의 내부 전선 같은 경우는 아예 비닐을 없앤 나전선 형태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지만 사용 용도가 있기 때문에 나전선도 제작이 되고요. 또 그게 아니면 이제 접지라고 이제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는데, 접지 같은 데에서도 나전선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하지는 않지만은 나전선을 활용하는 데가 있다. 당연하지만 이 나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사람이 닿으면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나전선은 이제 인체가 접촉 못하는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강국이다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나라의 이제 수출 대기업의 큰 이제 그 효자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라는 것이 완전 새로운 단어가 아니라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도체인 같이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절연체의 그런 어떤 기능 같은 걸 갖고 있는 걸 반도체라 한다. 영어로도 보시면 이 세미컨덕터라고 나오는데, 이 셈이라는 게 절반을 이야기하고, 반은 도체고 반은 절연체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 하이브리드 같은 거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뭐 우리 짬짜면 뭐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근데 사실 이 전자에서는 반도체를 가지고 굉장히 이제 중요시 여기는데, 이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전기에서는 그냥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의 이 어떤 그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전기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 몸이 감전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 같은 거 만져보시면은 쇠붙이가 아니잖아요. 쇠붙이도 아닌 금속도 아닌데 왜 우리 몸은 감전이 될까요?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동물들도 감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사람이나 동물은 몸에 매우 적은 양의 소금 성분, 나트륨 같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을 먹으면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전해액 상태가 되어 이온에 의해 전류가 흐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수학에 진짜 뭐 어떤 성분도 전혀 없는 물을 증류수라고 하는데, 이 증류수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가 않아요. 나중에 이제 건전지의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강의를 하게 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소량의 나트륨 때문에 그 전해액의 상태가 된다는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을 갖고 이제 이온화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쇠붙이가 없어도 이 소량의 나트륨이 있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몸에 약간의 이 소량의 나트륨이 있기 때문에 전기의 감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기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땀 흘리는 것을 굉장히 이제 조심하라, 이게 감전될 위험이 있다, 감전되다가 크게 다친다, 이런 이유가, 땀 자체가 우리가 이제 운동하다가 땀 같은 걸 본의 아니게 좀 먹게 되면은 좀 짭짤한 맛 같은 게 느껴지는 게, 이게 몸에 있던 이 나트륨 성분이 배출이 되는데, 이 나트륨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기 쉬운 상태, 이온화가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더 큰 위험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속에 사는 물고기 중에 그 전기뱀장어 같은 물고기들, 다 이런 애들도 그 바닷가에 살잖아요. 그 바닷물은 기본적으로 나트륨이 많죠. 짜니까. 그래서 더 이 전기뱀장어 같은 경우는 이 천적을 죽이기 위해서 감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그 바닷물이 순수한 증류수가 아닌 기본적으로 염분을 포함한 물이기 때문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감전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공간, 그 물질을 도체, 그리고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절연체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와 동시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고유저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항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첫 시간 때 배웠죠.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그렇다면 고유저항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우리가 이제 고유라는 단어를 좀 쓸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고유값은 무엇이다, 뭐 이런 때도 쓰이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저항값, 이걸 고유저항이라는데, 이게 도체라도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더라도 약간의 저항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압 강화를 얘기할 때, 전선의 자체에도 저항이 있다. 아니, 전류를 흘려보내는데 당연히 그래도 흘려보낼 수 있지만, 저항이라는 거는 방해를 할 뿐이지 아예 막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리에서도 구리 나름대로의 저항값이 있습니다. 구리뿐만이 아니라 앞서 언급했듯이 이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는 대부분의 금속체는 다 저항값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항값이 높으면 그만큼 전류를 흘려보낼 수가
있기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그걸 사용하진 않고, 가능한 저항값이 낮으면서 전류를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을, 전선의 어떤 그 전류를 흘릴 수 있는 구리 같은 것, 이런 것을 채택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그 고유 저항은 단순히 이렇게 딱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면은 R은 로 곱하기 A분의 L 이라는 건데, 여기서 R이라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봤죠. 바로 저항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로, 이게 그리스어 소문자인데요. 이 로라는 게 바로 고유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저항값, 그 특유의 저항값을 바로 로로 표현하고요. 이 A라는 것은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전기 공식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A는 대부분 면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면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이 공식에서의 A가 면적을 이야기할 때 많지만 단위로서 A는 암페어죠. 이렇게, 그러니까 공식에서 쓰이는 기호와 그리고 단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공식은 계속 나오는데 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하다못해 이걸 보고도 이 A가 그냥 암페어 아니야 해갖고 전류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I가 전류이지, 여기서 A는 전선의 단면적, 즉 전선의 굵기를 말하는 것이고요. L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길이, 영어로는 length가 되겠죠. 여기서 따서 L, 즉 이 저항이라는 것은 고유 저항에서 무엇을 곱한 값이냐, 바로 단면적분의 길이를 곱한 값이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첫 강의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분수가 있으면은 분자는 비례, 분모는 반비례. 즉, 이 저항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길이가 길어야 된다. 뭐가? 전선의 길이가 길수록 저항값이 커진다. 반면 전선의 단면적, 굵기라는 것이 굵으면 굵을수록 저항값은 떨어진다. 왜냐?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저항값을 낮추기 위해서라면은 당연히 이 전선의 단면적을 더 굵게,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 길이는 짧게 하라. 근데 이 고유 저항값은 쉽게 바뀌기가 어렵죠. 왜냐? 그 특유의 그 해당 물질의 저항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 물질을 바꾸지 않는 한 고유 저항값은 변하기가 어렵고요. 그 고유 저항의 단위는 좀 복잡할 겁니다. 옴, 닷, 제곱밀리미터 퍼 미터. 물론 이렇게 단위를 복잡하게 읽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이걸 가르쳐 옴미터라고 씁니다. 이게 일반 그냥 우리가 말하는 저항이 그냥 단위로 옴을 쓰는 것과 다르게 미터가 들어간다는 것. 고유 저항의 단위는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가격도 저렴하고 고유 저항값이 낮은 구리가 전선에서 도체로 활용한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일반인들도 대다수가 알 겁니다. 왜 구리를 쓰냐 그러면은, 일단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이게 뭐 언제까지나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것은 뭐 금이나 은에 비해서 저렴하다는 거지, 구리 자체가 싸지는 않아요. 더군다나 뭐 최근에는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가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은 구리값이 가장 또 잘 오르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잘 흐르면 물질, 즉 그 고유 저항값이 낮으면서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구리 전선이라 하더라도 연동선과 경동선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연동선과 경동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접하는데, 당장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해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요. 연동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실내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선입니다.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 전선들이 전부 다 벽 속에 있거나 천장 속을 다녀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현장에서 IV 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전선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업하다 구부리거나 좀 휘게 하는 것이 쉬워요. 그러니까 이 연동이라는 단어를 쉽게 생각하면 연한 동이다. 그냥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쉽게 이렇게 구부릴 수 있으니까 작업하기도 좋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 동에다가 이제 열 처리를 해가지고 좀 말랑말랑한 느낌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기도 쉽지고, 이 전선의 또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고유 저항값이 좀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류를 잘 흘려보낼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 되죠. 대신 가격이 좀 비싸요. 한번 열 처리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내에서 흔히 보이는 전선들은 이런 연동선이라 그러고, 이 연동전선의 고유 저항값은 58분의 1 옴미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동선은. 그리고 경동선은 무엇이냐?
경동선, 가벼운 동선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경동선은 이제 실내에서는 잘 보기 힘들고, 우리 그 전봇대에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오는 전선 자체의 DV 전선이라고, 그 파란색과 녹색 선이 이렇게 이제 트위스트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전선이 있어요. 이 전기 작업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전선이 같은 구리 전선인데도 되게 뻑뻑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힘으로 하자니 부러질 것 같고, 이렇게 이 열 처리가 안 된 전선을 경동선이라 그러는데, 이 경동선은 연동선보다 가격은 좀 더 쌉니다. 그런데 고유 저항값이 좀 더 높아요. 그만큼 연동선 대비 전류를 흘려보내는 게 조금 더 힘들다. 이 경동선의 고유 저항값은 55분의 1 ohm다. 그리고 이제 전선이 구리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알루미늄 하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그 어떤 음료수 같은 거 캔으로 많이 쓰이잖아요. 보면은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뭔가 좀 잘 우그러지는 느낌 같은 거. 근데 이런 알루미늄 소재 자체도 전선으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집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송전선로 같이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보낼 때, 그걸 송전선로에도 쓰이고, 배전선로, 전봇대 같은 데에서도 알루미늄으로 씁니다. 그게 이제 얼핏 보기에는 검은색으로 보여서 알루미늄으로 못 느끼는데, 그건 당연히 피복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 피복 색깔의 검은색으로 해서 못 느끼지만은, 실제로 이게 전봇대에 있는 이 전선 같은 경우를 딱 이렇게 잘라서 들어보면 구리 전선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런데 왜 알루미늄을 쓰냐 그러면은, 일단 고유 저항값 자체는 구리보다는 높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구리 전선보다는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류를 잘 흘려보내지 못해요. 근데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그 원자재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구리 시세가 알루미늄보다 무려 몇 배가 더 비싸냐면은 4.2배가 더 비싸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리를 뭐 1kg를 사는데 420원이다 그러면은 알루미늄은 100원이면 살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만큼 가격이 한 4분의 1 정도로 훨씬 저렴하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구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우리 그 전기 공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전선 이게 놀 한 2개, 3개 정도는 이제 뭐 끄럭저럭 꺽꺽 들고 가는데, 4개부터는 이제 자기가 나이를 느껴진다 그러잖아요. 아우, 나 옛날에 이런 것도 들었는데 이제는 힘 빠져서 못 들어. 구리 전선이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요. 근데 알루미늄 전선은 상대적으로 엄청 가볍습니다. 우리 알루미늄 캔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가벼운 게 왜 좋냐면은, 송전솔로 같이 이제 철탑과 철탑 사이가 멀잖아요. 근데 여기에 전선이 무겁게 되면은 그만큼 송전탑이 버텨야 되는 하중이 많아지죠. 단순한 하중뿐만이 아니라 이제 송전솔로 같은 경우 바람도 많이 불면은 그만큼 그 하중으로 인해서 송전탑에 굉장히 무리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를 해요. 무겁게 만들면 무겁게 만든 만큼 그 철탑의 구조물도 더 튼튼히 지어야 되고 더 크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가벼운 전선을 쓰는 이유가, 그 바람 같은 게 불어서도 그만큼 철탑에 하중을 덜 주기 위해서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서, 그래서 이렇게 송전선로를 비롯해 배전선로, 전봇대 같은 데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알루미늄의 고유 저항값은 35분의 1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유 저항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물질별로 고유 저항값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이제 딱 보시면은 이제 구리, 이 수치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저항값이 낮은 거예요. 보면은 1.6에 10에 마이너스 8제곱. 반면에 이제 그 고유 저항값이 높다고 하는 것, 대표적인 니크롬 같은 경우는 1.09지만은 10에 마이너스 6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갈수록 위로 갈수록 저항값이 낮고, 아래로 갈수록 저항값이 높은데, 실제로는 은이 이제 물질 중에 가장 고유 저항값이 낮지만은, 은을 갖고 우리가 전선을 활용하면 그 전선값이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래서 은으로 전선을 활용하는 경우는 아예 없는 것은 아니고, 일반 전기공사보다는 이제 그 전자제품 내에 조금씩 들어가는 경우는 있어도, 대다수 이제 전기공사나 아니면 전기가 흐르는 곳에는 구리를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송배전선로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고유 저항값이 구리보다는 좀 이렇게 높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가성비도 좋고 고유 저항값도 낮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전기공사 현장에서 누가 금 갖고 이렇게 전선을 하냐, 금전선, 말 그대로 전선값이 금값이네 이렇게 나와서 아무도 안 쓸 텐데, 금을 쓰는 경우가 의외로 있어요.
오디오 같은 거에 취미를 두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헤드폰 같은 거나 아니면 어디 연결하는데 금도금이 돼 있다는 것을 많이 보고, 또 그 금도금 자체를 굉장히 이제 좀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특징 중에 하나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의 특징을 쫙 보면은 구리보다는 저항값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항이 높다. 이게 뭐 좋은 거 아니지 않냐?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많게 되는 건데 왜 굳이 비싼 금을 이렇게 도금을 해가지고 가격 올려 받으려는 거냐? 속된 말로 좀 있어 보이게 하려고 금도금을 하는 거냐, 이런 건데, 이건 이제 오디오가 취미이신 분들은 잘 아실 게 이제 임피던스라는 개념이 나올 거예요. 이 임피던스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저항과 비슷한 거예요. 교류에서의 임피던스는 전류에 흐르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건데, 전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쉽다는 것이 무조건 좋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오디오 같은 경우는 그 볼륨을 올린다는 것이 결국 그만큼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건데, 우리가 볼륨을 올리면 올린 만큼 소리가 커진과 동시에 어떤 게 있냐면은 같이 따라오는 잡음, 즉 노이즈도 커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이 잡음을 좀 제어를 하려면은 적절한 저항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즉 전류의 흐름을 좀 방해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구리를 쓰는 것보다 금을 쓰는 게, 금 자체가 저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임피던스, 저항을 높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어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만들 때 임피던스 값을 16옴 정도로 만드는데, 우리가 귀에다 딱 들어가는 그 헤드폰 같은 경우는 32옴을 기준으로 만듭니다. 그게 임피던스 값을 왜 올리냐면은 그만큼 소리를 올리더라도 그만큼 잡음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는 것보다 헤드폰으로 음악을 듣는 게 더 음질이 좋다 느껴지는 게, 단순히 뭐 이 귀를 꽉 싸고 있고 그만큼 헤드폰 유닛이 커서 그런 것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귀로 들어오는 잡음 자체도 이어폰보다 많이 걸러지기 때문에 더 큰 소리를 들어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좀 민감해 하시다 보니까 뭐 금도금이 돼 있니 안 돼 있니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도체 중에 하나 알아야 게 이제 니크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니크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 전기난로에서 가장 많이 쓰는데, 그 전기난로를 딱 키면은 이제 처음에는 아무 색깔도 없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되면서 이제 따뜻한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이 빨갛게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니크롬입니다. 니크롬의 특징은 도체입니다. 일단 전류를 흘려보낼 수 있고요. 저항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구리나 뭐 금이나 알루미늄. 그러면은 전류도 흘려보낼 수 있으면서 저항이 높다. 이 얘기가 뭐냐? 전류는 흘러가면서 저항이 높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즉 전기 난로에서 열을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니크롬선인 것이, 전류도 보내면서 저항이 높기 때문에 열을 그만큼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 난로에서의 그 열선이라는 하는 부분은 니크롬선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만 열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니크롬선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은 비닐 같은 피복을 덮어서는 안 돼요. 바로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 니크롬선이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나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는 것도 따로 피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니크롬선까지를 우리가 금속체의 도체라고 보고, 탄소, 뭐 게르마늄, 규소 이런 것을 반도체의 원료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무, 뭐 고무, 유리, 뭐 이런 종이, 뭐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절연체, 뭐 옛날 말로 부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연하고 저항 하다못해 이게 또 비슷하게 두 글자의 지읒자로 시작하니까 절연, 저항, 접지, 이 세 가지가 다 뭐 거기서 거기 아닌가 막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연이라는 거는 눈에 말씀드렸다시피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오지 마. 그만 더 이상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절연이라면은, 저항이라는 것은 방해하는 거예요. 전류는 흐르게는 해줘요. 그런데 자꾸 꼬투리 잡으면서 너 이제 뭐 이렇게 좀 뭐 자꾸 가지 말고 좀 나 좀 봐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니크롬선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 접지라는 건 이 둘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르고, 일종의 뭐 이 전자제품에서 나온 누설 전류를 땅으로 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땅이라기보다는 어떤 용량이 큰 곳으로 옮겨 보내는 것으로서 비슷한 것 같아도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절연과 저항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연 계급이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항과 절연의 차이점은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절연 계급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많이 안 쓰지만, 전동기 같은 경우는 절연 계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절연인데도
계급을 두는데 이 계급의 기준이라는 것이 단순히 뭐 얼마나 절연을 잘 되냐 이게 아니라 전동기에 적용된 최고 사용 온도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동기 그 모터를 돌릴 때는 처음 딱 모터를 돌리는 시점부터 이제 운전까지 가는데 이 처음 시점을 기동이라 그래요. 기동 혹은 시동이라고 하죠. 이 순간에 전류가 굉장히 높게 흐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회전이 이제 정회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전류를 적게 사용하게 되죠.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높게 이제 전류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줄의 법칙에서도 얘기했듯이 전류가 높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이 기동 전류로 인해서 때 아니게 화재가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운전대 기준으로 이 절연을 맞춰버리면은 처음 이 기동 때 전류가 확 치솟을 때 그걸 못 버티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전동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보수적으로 이렇게 절연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 기동할 때를 대비해서.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절연 계급이고요. 그 이제 전동기의 절연 계급은 크게 7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여기 E종, B종, F종, H종 이렇게 있어서 허용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120도, 130도, 155, 180도 이랬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삼상 같은 경우는 보통 E종을 많이 사용하고 단상은 A종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런 걸 볼 수 있냐면요. 이제 그 전동기도 명판을 이렇게 보시면은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서 잘 보면은 뭐 우리 전압, 전류 이런 거는 대충 이제 충분히 얘기해서 알잖아요. 그래서 이 전압과 전류를 곱하면은 대략적인 전력이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고 회전수라는 개념은 분당 얼마나 돌아가냐.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죠. RPM의 개념. 그리고 주파수라는 것도 여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온도라는 거는 이 전동기를 처음 만들 때 이 주변의 온도가 어느 정도일 때 이 테스트를 했을 때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온도를 40도 정도로 이 공기 중의 온도가 40도일 때 이걸 테스트를 했다. 그랬을 때 절연 등급이 여기 보면은 조금 잘 없는데 B등급. 자, B종이다 그러면은 130도까지 버틸 수 있게 만들었다. 즉, 이 전동기는 순간적으로 기동 전류가 확 치솟아도 그때 생기는 열이 130도까지 올라가더라도 전동기가 고장나지 않게 이렇게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아니 왜 전동기는 이렇게 회전하는 것이 전기를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처음 이렇게 돌아가는 순간에 전기를 많이 먹나요? 계속 돌리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관성이라는 것을 배울 때가 있어요. 그 뭐 버스 같은 걸 타는데 출발하려고 그러면 몸이 뒤로 가고 멈추려고 그러면 앞으로 쏠리는 게 이 인간이라는 몸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어떤 움직임에 있어서의 따라가려고 안 하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그런 성질 때문인 거고 그 관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충분하게 힘이 돌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전동기도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기 전에는 멈춰 있잖아요. 이 자체가 멈춰 있는데 그걸 이제 순간적으로 돌리려고 그러면은 멈추려고 하는 힘보다 훨씬 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전류를 많이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처음 회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어느 정도 회전이 붙고 나서 돌아가는 순간에는 크게 전류를 많이 쓸 일이 없다. 이런 개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자동차를 보면은 연비가 좋게 하려면은 고속도로에서 정속으로 주행을 하라. 즉 돌아가는 속도가 일정하면은 기름을 그만큼 적게 먹으니 고속도로가 연비가 좋은데 우리가 시내에서 주행하면은 가다 서다 밀려도 쓰고 신호가 있어도 쓰고 또 가고 서도 이러면 연비 안 나온다는 거 뭐 운전하시는 분들 모두 공감하는 게 가다 서다 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관성을 이겨내려는 힘을 쓰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를 많이 소비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고속도로에서는 굴러가는 힘대로 그대로 굴러가게만 하면 돼서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동기 같은 경우는 기동 전류가 운전 전류보다 많이 쓰인다. 이제 뒤에 가서 전동기 이야기할 때 자세히 얘기했지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전기 공사를 할 때 전동기를 쓴다면은 이 기동 전류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 자격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론으로 나온 것 중에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해서 보통 빌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은 정말 모르는 개념이고 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건물에서 전기공사 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는 개념인 게 송배전 계통에서 절연협조의 기준이 되는 절연 강도다입니다. 아까 우리가 전동기에서 절연 계급을 나타냈는데 이번엔 또 절연 강도라는 개념이 나오네요.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의 크기는 선로 예자가 가장 크고 콘덴사 그리고 변압기, 피레기
사실 저도 이제 그 전기 자격증을 준비할 때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라 외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이해하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아까 송배전선로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송전선로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발전소부터 변전소까지 가는 그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사용되는 전압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쓴 게 1호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154kV, 보통 또 이런 말을 안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15만 4천 볼트거든요. 이 정도의 전기를 많이 쓰고 그 외에 뭐 345도 있고 765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1호사를 기준으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재보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1호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15만 4천 볼트가 이게 바로 공칭전압입니다. 공칭전압은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선로를 대표하는 성간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러면은 이 1호사를 이걸 통해서 먼저 이제 절연 계급을 구해 볼게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재기 위해서는 5 곱하기 절연 계급 플러스 50kV다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절연 계급을 재기 위해서 여기에 공칭전압의 1호사를 이렇게 대입하게 되면은 14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절연 계급이라는 게 140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구하기 위해서 절연 계급에 140을 대입하면은 5 곱하기 140 플러스 50. 자, 5에서 140을 곱하게 되면은 700이 되죠. 700에서 50을 이렇게 더하게 되면은 750이 됩니다. 즉, 기준 충격 절연 강도 빌값은 750이 되는데, 이 빌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변압기가 됩니다. 이 변압기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전압을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의 설비의 모든 뭐 차단기고 뭐고 이런 게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할 정도로 전기 설비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그 전기실 같은 데에서도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 귀하게 여기는, 뭐 꿀단지 같이 여기는 것이 변압기고, 실제로 이 변압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변압기가 터졌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압기를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이 기준 충격 절연 강도도 이 변압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죠.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750kV가 나왔잖아요. 그걸 토대로 이렇게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선로애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로애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제 송전탑이 있다고 보면은 여기에 전선들이 이렇게 쓱쓱쓱 지나가고, 이 전선들을 지지를 해주는 그게 바로 애자입니다. 이 애자가 없이 바로 이게 송전탑, 즉 철탑에다가 전선을 이렇게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아마도 전류가 흐르다가 그 철탑을 타고 땅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송전탑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흘러서 감전을 시키든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기껏 발전소에서 열심히 전기 만들어 봐야 그냥 다 사라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를 지지함과 동시에 이 철탑으로 전기가 들어올 수 있지 않게 해주는 역할 자체가 애자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려면 이 애자가 어떻게 보면 가장 군대로 말하면 최전방에서 싸우는 녀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을, 이 철탑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보수적으로, 즉 그 어떤 버틸 수 있는 전압을 높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920kV, 즉 92만 볼트 정도로 이렇게 선로 애자를 만들고, 그 다음으로 콘덴서, 그 다음에 차단기, 단로기, 계기형 변류기, 부싱,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어떤 것은 가장 높게 절연 강도를 주고, 그 다음으로 좀 낮추고 해서 무조건 뭐 이렇게 경제성 생각 안 하고 절연 강도를 최고로 하는 것보다는 그 중요성, 그리고 얼마나 최전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주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셔서 알겠지만은 최전방이 보급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부대 위치 자체는 전방이지만 제가 하던 일은 이제 직접 전투부대가 아니라 비전투부대, 수송부대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한테는 뭐 군장이고 뭐고가 소위 말하는 A급의 가장 신제품을 주고 가장 튼튼한 걸 준 반면에, 저같이 비전투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옛날에 쓰던 거 그냥 다시 재활용하게 쓰고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제품 주고 이러는 것도, 이게 다 이게 알고 보면
모두 다 좋은 제품을 주면은 참 좋겠지만은 현실적으로 국방비라는 예산이 있고 그걸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저렴 강도도 최고로 좋게 하면 다 좋겠지만은 그러기에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이제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최전방에 있는 애자한테는 가장 보수적으로 가장 높은 전압에서도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하는 반면에 변압기를 기준으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그 버틸 수 있는 전압 자체를 서로 다르게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충격 저렴 강도는 일반적으로 전기공사를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개념이지만은 전기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토대로 시험 문제 같은 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굳이 머리 아프게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도체와 절연체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어떻게 보면 전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조금 이렇게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절연 계급도 나오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같은 것도 나왔죠. 다음 강의 때는 전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허들이라고 할 수 있는 RLC 회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은 반복해서 듣다 보면은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즐겁게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도)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인 스마트 전기안전 AI센터는 국내 유일이자 최초의 전기공사 중심 안전체험관으로 전기기술자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등 일반인들에게까지 전기안전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안전의 가치를 바탕으로 전기공사인의 삶과 함께해온 한국전기공사협회 안전기술원은 현장에 한 번 더, 기업과 한 발 더, 현장 중심의 사고와 기업의 눈높이로 늘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당신의 안전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